아동기 행동장애, 자폐증. 10. 자폐증의 평가. 자폐증의 평가는 다양한 기능 영역을 포괄해야 하고 신경생물학적 장애도 포함하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마다 독특한 기능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해 부모의 개입이 요청된다. 발달장애를 보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은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평가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치료 경험은 물론이고 태아기, 출산 시 발달 과정상의 특이점과 가족 및 의학적인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의학적인 검진은 자폐증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간질처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질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별 사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행동적 평가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계획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는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와 직접 관찰, 면접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도구와 방법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자폐증적 행동의 평가. 발달 수준과 기능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도구와 행동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평정은 아동에 대한 실제 관찰이나 현재 혹은 과거 행동에 대한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는 아동과 더 나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는 평가 도구의 한 예이다. 이 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아동을 관찰하면서 혹은 관찰 직후에 평정한다. 평정 항목은 정서 반응, 모방 능력,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지각, 지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 관찰에 적합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도 제공된다. 예컨대 사회적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평가자는 아동을 놀이 활동으로 유도한다.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정보를 표시한 다음 점수를 합산하여 자폐증 진단의 자료로 활용한다. 자폐증 진단용 관찰 척도는 여러 연령대와 다양한 기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평가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인 활동을 활용하는 한 예가 된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걸음마 단계 유아용 자폐증 체크리스트는 18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자폐증을 선별해내기 위해 부모나 전문가에게 부과하는 간단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DOS와 CHAT 모두 자폐증의 조기 발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데 조기 진단은 조기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2. 지능검사. 지능검사는 특히 고기능 자폐증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학년 배정을 예측해보고자 할 때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스탠포드 비넷 검사와 윅슬러 검사가 널리 사용되지만 언어보다 동작, 과제에 더 많이 비중을 둔 다른 검사들도 도움이 된다. 이 검사들은 말을 듣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언어 기능만 가능한 자폐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저기능 아동이나 아주 어린 아동을 평가할 때는 베일리 영아 발달 척도가 적합할 것이다.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으나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동기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행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3. 적응행동 척도. 적응행동에 대한 평가는 지능검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정신지체 여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준다. 자폐증의 경우 이 척도에서 다른 발달장애와 비교했을 때 매우 특이한 프로파일, 일상생활 기술은 비교적 좋고 의사소통 기술은 중간 수준, 사회적 기술은 가장 심하게 결여된 형태를 나타내므로 자폐증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응행동 척도는 실제 생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 장애를 찾아내고 치료 계획과 진행 점검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주로 나이든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쓰이는 척도는 비넬랜드 사회성숙도 검사와 AAMR의 적응행동 척도이다. 비넬랜드 사회성숙도 검사에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기준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의 적응행동, 습득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생각상자, 비관습적 치료, 믿어지지 않는 효과? 자폐증에 대한 비관습적 치료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량 비타민 복용, 안아주기 요법, 청각훈련, 시각훈련, 운동기술 형성, 의사소통 촉진 등이 그 예이다.
때로는 비관습적 치료의 옹호자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면서 연구자들의 평가에 대해 적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의 치료는 종종 거의 기적적인 일로 축켜 세워지면서 부모들에게 그릇된 희망을 심어주고 자원을 낭비시키며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치료 개입을 초래한다. 의사소통 촉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적 개입의 한 예이다. 로즈메리 클로슬리가 개발한 이 방법은 환자의 손이나 팔을 촉진 치료사가 인도하면서 자판의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FC 더글라스 비클렌에 의해 호주에서 미국으로 도입되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비클렌의 논문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저녁의 주요 시청 시간대에 텔레비전에 방영되기도 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FC의 성공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다. 그 전까지는 의사소통 능력이 거의 없던 자폐증이나 그 밖에 심한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복잡하고 시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지능검사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은 체계적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 결과 FC 메시지는 대부분 자신이 단순한 보조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치료사들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관습적 치료의 또 다른 예는 청각 통합 훈련인데 자폐증 아동을 괴롭히는 감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훈련은 이어폰으로 고주파와 저주파를 약화시킨 음악을 듣게 한다. 일부 부모들이 훈련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연구 결과는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비관습적 치료는 치료가 시작되기 이전에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잘못된 희망과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기 쉽다. 치료 효과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FC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일부 부모와 치료자들에게 남아있다. 이 딜레마를 두고 골드스테인은 아주 좋은 충고를 남겼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기억하라. 11. 치료와 교육. 자폐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들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치료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지원도 큰 몫을 하였다. 오늘날에는 엄격한 과학적 평가만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비관습적 치료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법 가운데는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전도 있었다. 행동비 교육적 접근이 주된 치료법이고 약물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자. 1. 약물 치료. 약물은 자폐증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보는 것이 좋다. 약물은 자폐증의 1차적인 증상들을 아주 약간 호전시키며 2차적인 행동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신경 펩타이드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도파민 기량제인 항정신병 약물이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할로페리돌은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은 초조감, 공격성, 판에 박힌 행동, 사회적 위축, 정서적 불안정, 자해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약물의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도 나타난다.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운동 기능 문제인데 지연성 운동 장애, 입이나 턱, 혀 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장애가 그 한 예이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기량제로 작용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부작용이 더 적다. 그중 하나인 리스페리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행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세로토닌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뇌의 세로토닌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관심을 끌었다. 이들 약물은 반복 행동, 공격성, 기타 문제 행동들을 경감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일부 약물은 아동들이 잘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증에 대한 무감각이나 자해, 기타 행동 문제들이 아편제 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편제 펩타이드 기량제에 해당하는 약물들도 흥미를 끈다. 여러 연구에서 나이트락손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때로는 이 약이 과잉 행동과 불안, 초조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일부 약물은 문제 행동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자폐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커다란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동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호전시키기도 하는 약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한다.
복용량과 환자의 나이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아주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는 약을 처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어렵다. 통제된 연구와 주의 깊은 관찰의 필요성은 고기능 자폐증 및 관련 장애를 보인 사람들의 55%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거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두 번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2. 행동치료. 행동치료는 자폐증 아동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1960년대에는 특별히 성공적인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 이론에 기초한 치료법과 사회학습 이론의 치료에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행동주의자들은 조작적 학습이 자폐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폐증 환자에 대한 행동 수정의 간단한 시범을 보였다. 그 후 다양한 적응 행동을 가르치는 한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기 노력 가운데 아주 뛰어난 예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로바스와 그의 동료들의 업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폐증 아동에게 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최초로 가르친 사람들이다. 일부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들의 기법은 아직도 사용된다. 고도로 구조화된 조작적 학습 회기가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아동의 언어학습 행동을 조성하는데 예컨대 아동이 교사의 말을 모방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방 행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관성 강화, 행동 단서 제공, 조성, 모델링 및 학습의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법 같은 행동 치료의 일반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행동 수정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역시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언어 훈련을 받은 아동들이 학습 장면 이외의 상황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말을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치료 대상 이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획득된 반응이 일반화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했으며 어떤 행동은 수정하기가 어려웠다. 행동치료 방법이 발전하면서 성공 사례도 증가하였다. 자폐증 아동의 경우는 비적응적인 행동 및 의사소통 촉진 훈련에 대한 기능 분석이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단편적인 훈련 시행과 자연 상황에서의 훈련을 통해 적응적인 행동을 습득시킬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아동에게 학습 장면 주변의 물체들이나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강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득된 반응은 다른 상황에서도 기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은 한번 가르치면 바람직한 다른 행동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동에게 사회적 상황이나 학업에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주도하도록 훈련시키면 언어 및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학습도 촉진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행동적 접근은 우연교육, 환경교육, 핵심 반응 훈련 등의 기법에 사용되었다. 핵심 반응 훈련에서 사용된 접근 방식을 예로 들면 어떤 한 가지 행동이 향상되면 다른 행동도 따라서 향상될 것 같은 핵심적인 행동을 표적으로 삼는다. 자폐증에서 나타나는 장애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행동을 모두 치료 목표로 한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핵심 반응 훈련은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포괄적인 치료, 아동 자폐증 프로젝트. 지금까지 행동 수정의 일반화와 확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 행동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폐증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다. 로바스와 동료들은 1970년대에 매우 긍정적인 다중효과를 목표로 하는 놀라운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나이 어린 아동의 행동학습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기가 더 쉽고 통합교육도 초등학교보다 유아원에서 더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린 아동들을 선택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아동은 각기 개별적으로 자폐증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는 46개월 미만으로 정해진 정식 연령을 나타내야만 하였다. 19명의 피험자가 집중적인 훈련 집단에 배치되었고 다른 19명은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통제 집단에 배치되었다. 집단 3은 자폐증 아동이 아닌 집단으로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 세 집단은 모든 특성에서 매우 유사하였다. 훈련은 2년 혹은 그 이상 계속되었다. 집단 1의 아동은 부모와 1대1로 훈련을 받았으며 대학원생 치료사가 주당 40시간 이상 훈련을 담당하였다. 조작적 기법이 훈련의 기초가 되었다.
처음에는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간단한 언어적 지시를 따르고 모방하고 적절한 놀이를 하고 정서적인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어서 가정으로 훈련을 확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언어 발달, 상호작용 놀이, 유아원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적 표현, 학년 전에 익혀야 할 기술, 다른 아동을 관찰함으로써 배우는 법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폐증 아동이 이들의 훈련을 도와줄 교사가 있는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애를 썼다. 집단 이해의 아동도 거의 비슷한 훈련을 받았는데 다만 주당 10시간 미만의 상호작용이 제공되었다. 첫 번째 추정 연구 당시 집단 1의 아동은 평균 7세였다. 이들의 학급 배치 상태와 IQ는 다른 두 집단보다 의미 있게 높았으며 다른 주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집단 1의 아동이 평균 13세가 되었을 때 수행된 제2차 추정 연구에서 이들이 여전히 집단 2보다 더 향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의 학급 배치도 일부를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집단 1 아동의 평균 IQ가 더 높았으며 비넬랜드 사회성숙도 검사의 점수도 더 높았다. 성격 검사 점수는 두 집단 모두 경계선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제1차 추정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집단 1의 9명 가운데 8명이 여전히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정상적인 기능에 접근해 있었다. 아동 자폐증 프로그램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아동을 무선적으로 배정하지 않았고 아동 개개인 후 받은 훈련량이 보고되지 않았다. 평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으며 일부 아동은 훈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에 비해 훨씬 더 과학적인 실험 설계를 적용한 연구로 인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후속 연구들도 비록 본래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복 검증하지는 못하였어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들은 집중적인 행동치료가 적어도 일부 자폐증 아동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한다. 이 결과와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다른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행동적 접근이 가장 권할 만한 선택인 것 같다. 행동적 접근과 다음에서 논의할 TEACCH 같은 심리교육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쉘레이브맨은 집중적인 치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였다. 집중치료, 즉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아동의 일상 환경 가운데 여러 장면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매우 높다. 아동이 아주 어릴 때 치료를 하면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효과적인 치료는 치밀하게 통제된 학습 환경과 관련이 있다. 효과적인 치료는 아동이 환경 자극을 활용하는 방식과 아동이 미리 계획되고 예측된 자극 제시를 통해 어떻게 이득을 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는 학습한 것을 유지하고 일반화하도록 촉진하는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부모가 주된 치료 제공자로 훈련을 받을 경우 학습한 것을 유지하고 일반화할 개연성이 더 커진다. 최종 결과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아동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를 수 있다. 3. TEACCH 포괄적인 심리교육 치료 TEACCH는 Treatment and Education of Autistic and Related Communication Handicapped Children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 자폐증 및 관련 장애를 지닌 사람을 훈련시키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대학을 기반으로 주 전체에 보급된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이 방법은 1960년대에 노스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용되었던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대안으로 30여 년에 걸쳐 발전해온 것이다. TEACCH의 개발에는 처음부터 가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 가지 영역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가정에서의 적응,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이 그것이다. 표 12-5에서 볼 수 있듯이 뚜렷한 철학과 가치관이 여러 해에 걸쳐 수립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표 12-5 TEACCH 치료 프로그램에서 공유하는 가치들 자폐증의 특성은 전문적인 이론보다는 관찰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부모와 전문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장애를 고려한 환경시설을 갖추어주면 아동의 적응이 향상된다.
개별화된 치료의 평가는 공식적인 평가 도구나 비공식적 관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지 및 행동 이론을 우선한다. 장애의 수용과 기술 향상은 함께 나타난다. 전체적 접근에서는 상황 전체를 다룬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평생 서비스가 중요하다. TACCH는 지역센터인 발달평가센터와 지역건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센터는 심리학자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특수교육, 언어치료, 아동발달, 작업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받은 전문 치료사가 일하고 있다. 지역센터는 개인별 평가, 아동을 위한 보조치료사가 되기 위한 부모 훈련, 가족 지원, 상담, 전문가 훈련,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의 일을 담당한다. TACCH는 수백 개의 노스캐리포니아나 대학 학교 학급들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교사 선발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TACCH를 통해 평가를 받은 뒤에 이 수업에 등록하여 개별화된 교육계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전문가들은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자폐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폐증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도 한다. 이 서비스에는 여름방학 기간의 레크레이션, 치료 중단 기간 동안의 보살핌,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동가정, 나이든 환자를 위한 작업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유아원 서비스까지 포함되었다. 지역센터와 학교를 통해 조직된 부모들은 미국 자폐증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다. TACCH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평가되었다. 치밀하게 구조화된 조작적 학습 훈련을 비지지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놀이치료와 비교한 결과 구조화된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평가에서는 부모 교육의 효과비 TEACCH에 대한 부모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입증되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TACCH를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거주지 제한을 받은 경우가 일반 자폐증 집단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는 TACCH에 기초한 가정에서의 치료 개입을 통해 유아원 아동들이 단기간의 성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TACCH는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방법론적인 약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교육 기회. 자폐증은 장애인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PDD가 정신지체, 언어적 결함 또는 정서장애를 보이므로 이 법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자폐증 아동을 찾아내서 태어날 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평가 및 치료 개입 과정에 포함시키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한을 되도록 적게 가하고 일반 학교에서 참여시킴으로써 자폐증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교육 기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구조화된 행동치료는 제한을 되도록 적게 가하는 이상적 교육 환경과 어긋날 수가 있다. 또한 완전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엄격한 통합교육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부터 좀 더 다양한 교육적 상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자폐증 아동들은 정상적인 또래들과 학급에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나 학업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성공하려면 시설과 지원이 필요하다. 적절한 교과과정, 사회성 훈련, 교사의 태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격려와 같은 요인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 이 밖에도 행동 단서 제공, 결과의 지연에 대한 장려, 자기관리, 또래를 통한 치료 등이 일반적인 학교 학급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밝혀졌다. 넓게 보았을 때 미래의 취업에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과제 완수, 자기관리, 구체적인 직업 훈련 등과 같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점진적인 이행을 하고 개인의 행위와 재능을 기초로 직업 기술을 익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자폐증의 전반적인 기능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엄정한 연구와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가족들의 관심과 뒷받침의 결과이다. 자폐증 아동을 잘 가르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7살짜리 자폐증 소년이 학급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 아동을 가르칠 때 극복해야만 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잘 알 수 있다.